우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많이 한다.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꼴찌예요. 누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꼴찌 중에 꼴찌고요. 제가 의원님 별명을 두 가지로 들은 게 있었는데 경제통, 환경통. 예,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저는 원래 예. 기후 에너지 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정체성은 그거고요. 이제 그거 외에 관심사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저한테 이제 익숙한 거는 기후 에너지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익숙한 평가고요. 경제 관련해서 이제 요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더워졌어요, 작년보다. 이게 나날이 지구가 더워져 가는 것 같은데. 네.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실존하는 거냐 또는 이게 인간이 유발한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한 사이클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학계에서 실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년 그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가 이어지면서 정말 그 학계에서도 약간 그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마이너하신 한두 분 정도가 좀 괴짜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거 말고는 이제 학계는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화석연료 사용이나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과거 20년 전과 같은 그런 논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네.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비용이 나중에 방치했을 때 비용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좀 합의를 다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가 합리적으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방치했을 때의 리스크가 리스크라고 하는 건 확실성은 아니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쵸. 불확실성이 있지만 방치했을 때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이제 상황이 지구가 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쟁이 몇만 개 일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이제 대가, 후과여서 이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이제 사전 예방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합리적인 생각하에 UNFCCC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가 협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교통 의정선이 파리 협정이니 이제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정책화되고 비용을 지불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건 약간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일이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거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게 제가 2018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 이런 질문을 네. 제가 진짜 살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이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100명 태어나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 한 3% 정도는 이제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문제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된다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물, 식물 이런 거 좋아하고 길가에 비 오고 나서 지렁이가 햇빛에 말라가고 있으면 숲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로드킬을 당해서 동물이 죽어 있으면 이제 좀 안타까워서 길가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대비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 이렇게 갈 건데 대한민국은 그럼 노력해야 될 버퍼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되게 후진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 잘하고 잘 나가고 진짜 글로벌을 주도하는 영역들도 많은데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딱 2군데가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면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자본시장 수준이고요. 하나가 이 에너지 영역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주로 아는 게 그 2가지긴 합니다. 한 발자국만 바깥으로 나가봐도 우리나라의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라거나 전력시장의 선진성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이 국제적 흐름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건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단적으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꼴찌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꼴찌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뭐 바람도 좋고 막 땅도 넓고 막 미국은 땅도 넓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옆 나라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요,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뭐 개발도상국, 우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많이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개발도상국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꼴찌예요. 누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꼴찌 중에 꼴찌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태양광도 굉장히 뭐 하나큐셀 뭐 인수해가지고 태양광도 되게 잘 만들고 있었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터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에서 훨씬 더 잘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하부 구조물이라거나 이제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수 시장이 소위 말해서 개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 그 제조업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국제에너지기구의 얘기예요. 이소영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에너지 견해를, 그 뷰를 가지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7,800억 달러거든요. 태양광만 해도 4,500억 달러예요. 태양광 단일 품목만 620조 원 규모인 거예요. 1년에 투자 규모가. 이게 원전보다도 6배가 높아요. 요새 원전이 뭐 조금 더 뭐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고 부활하고 있고 컴백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컴백한 숫자 기준으로도 6배가 훨씬 넘거든요. 태양광 하나만. 풍력까지 합치면 한 11배 정도 돼요, 재생에너지가. 근데 재생에너지를 경시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경시하는 국민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이제 처음 들어오고 1년차 때 처음 한 에너지 정책이, 그 전에 이제 10년간의 보수 정부가 있었고 진보 정부가 들어오고 첫 번째 했던 에너지 정책이 뭐였냐면은 탈원전이었어요. 신고리 5,6호기 이제 건설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공론화하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는데, 이게 글로벌의 흐름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대결이 아니고 화석연료냐 재생에너지냐의 대결로 가고 있었는데, 이 화석연료를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전에 탈원전을 화두로 삼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또 원전 생태계가 있는 나라잖아요. 없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이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 대결.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면 민주당 편이고, 원전을 지지하면 국민의힘 편이고, 보수 언론은 재생에너지를 욕하고 진보 언론은 원전을 욕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전력 시장이 되게 그 선진화되어 있고 자유화되어 있고 이제 이런 데들은 그냥 시장이 전원을 결정합니다. 정책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인데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약간 별로 안 좋아하죠. 전기차도 별로 안 좋아하죠. 드릴 베이비 드릴이 있잖아요. 화석연료를 굉장히 밀어주는 대통령인데, 트럼프 1기 4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망했을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이 되게 뭐 엄청 요동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통계를 보면요, 태양광이 그 4년 동안 2배가 됐고요. 풍력이 50%가 늘었어요. 시장 논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 논리 때문에. 싸니까 그게 더. 싸고. 그게 더 경제적이고 빨리 나오고. 뭐 6개월 안에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가 막을 수도 없고 억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뭐 토대를 만들어주는 정도인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조업 기반 때문에 오래되어 있는 자본시장의 이 후진성과 적체된 모습만큼이나 전력시장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조업을 밀어준다는 미명하에 이게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이제 2년에 한 번 짜가지고 뭐 원전 몇 개, 석탄 몇 개, 어느 회사가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를 지으세요. 짓고 나서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정부가 유인한 발전기니까 이제 총괄 원가라고 해서 원가를 다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입찰 같은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보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와 비중을 결정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시장에 그냥 사실 맡기는 나라였으면은 그냥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졌을 텐데, 우리는 이게 정치 쟁점화 되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재생에너지 공격이 일어났어요.
태양광이 유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창 그 논쟁이 벌어질 때 영국의 에너지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이제 우리나라랑 뭐 이거를 정부 대 정부 간에 조인트해서 무슨 연구하고 협력을 한다고 상호 교류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와 있었던 정부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영국에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태양광의 유해성을 가지고 이게 뭐 나비, 쿠롬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공격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아니 TV에도 중금속이 들어가죠. 냉장고에도 중금속이 들어가요.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들어가요. 모든 네. 전자제품에 다 네.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회수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원전이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내뿜는 화석연료에 비할 바는 아니죠. 뭐 유해성이나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분산화되어 있어서 이걸 확대하는 게 여러 가지 뭐 ESS나 뭐 송배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드는 단점이 있는 거는 맞고 뭐 어떤 변동성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단점인 거는 맞지만 적어도 이게 재생에너지가 유해하니까 다른 걸로 가자는 얘기는 비상식적인 얘기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런 논쟁으로 튄 거예요. 2017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 뭐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실제로는 팩트를 보면 이제 그것도 아닌데 그건 이제 다 반박이 끝난 일인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뭐 중금속이 뭐 일어나고 전자파가 발생하고 전자파 냉장고보다 영향이 적은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녹아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절대 안 돼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물론 특정한 마을, 특정한 사례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정서가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땅이 작고 이런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좀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 배경이 저는 재생에너지의 정치 쟁점화, 더 크게는 에너지의 정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정치인들의 잘못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꼴찌예요. 바닥이고 이렇게 쟁점화되니까 뭐 하나 내고 추진되고 입법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OECD 평균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36%예요. 우리나라 9%예요. 그냥 이게 뭐 더블도 아니고 평균 이게 최고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평균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낮고 옆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그렇지만 일본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고 그냥 이거를 지금 십몇 년을 이런저런 정책을 했는데 10%를 못 넘긴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뭐 미국만 하더라도 신규로 추가되는 발전 설비 아마 90% 이상이 태양광이 이제 재생에너지일 거고요. 발전 비중도 아마 20% 넘었을 거고 유럽에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말도 못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전히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돼 있는 거예요. 특이한 지금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후진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가난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은 가난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초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글로벌한 흐름에 뒤처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자기 돈을 투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뭐 우리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내수 시장이 이렇게 좀 독특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의 이런 그 해상풍력 발전을 막 열심히 막 그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기업들도 한국은 인허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잘 안 들어오고요. 왜냐면 지금 벌써 뭐 10년째 안 돼요, 인허가가. 아이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업보상 때문에 늦어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무슨 뭐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고 정부가 보조금 주면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리고 소송 걸리고 형사 뭐 고발당해서 수사당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내수 시장에 좀 뒷받침을 해줘야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제품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만 해도 1년에 전 세계 투자 규모가 620조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제조업 국가로서 나름대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탑티어였잖아요. 그렇게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그 620조를 놓치면 1년에 620조인데 그걸 놓치면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한민국 제조업은 화석에너지 기반으로 만든대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글로벌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 뭐 물건을 생산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거고 화석에너지로 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네. 이렇게 갈 건데 아니 그게 벌써 시작됐고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유럽의 CBAM이라고 CBAM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 비용도 투입하고 온실가스 줄여서 저탄소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더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곳에서 막 싸게 만들어 오면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이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고탄소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탄소 비용 부과하는 게 벌써 도입이 돼서 이제 2026년부터 막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EU 수출액 수출 비중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중에서 이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50억 달러 정도 규모 되거든요, 당장. 근데 우리나라 전기는 뭐 화석연료 비중이 되게 높고 재생에너지 9%밖에 안 되고 그 같은 제품이라도 온실가스 단위 배출량, 그러니까 이거 1kg 만드는데 온실가스 얼마 드느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친환경, 우리 아이들의 뭐 미래를 위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이제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별로 주의 깊게 이걸 중심에 놓고 정책을 하던 정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3년을 약간 날린 거예요, 허공에. 지금 되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탈탄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가려면 우리가 빨리 한시라도 시급히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방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카르텔 같이 그런 거 탈탄소 카르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데들이 이렇게 좀 방해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구조적인 그 네. 깊은 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전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도 사실은 이 변화를 지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원전도 이제 한수원이 한전 자회사니까요. 석탄 발전소 대부분이 민자는 몇 개 없고요. 거의 다 이제 한전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한 회사가 대부분의 이제 대형 전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대형 전원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석탄 화력이 망해서 문을 닫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망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정부의 유인에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발전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탈락하거나 도태되는 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폐쇄하냐면은 자발적 폐쇄도 일어나지만 이제 1년에 물량을 딱 정해놓고 야 이거에 입찰에 응하면은 이거 이제 경매제도라고 하는데 보조금 얼마 더 줄게, 이 폐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 더 줄게, 입찰해.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운영했을 때는 이 전기 가격 우리 그 비용은 배추권 거래 비용 이런 게 비용은 커져가지고 별로 마진이 남지 않는데 이 돈을 받고 우리가 그냥 폐쇄하는 게 더 이득이겠어. 이러면 이제 그걸 들어오는 거죠. 민간 발전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전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을 중심에다 놓고 의사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발전소를 폐쇄하는 의사결정, 이 입찰에 응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진화되어 있는 전력시장을 가진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도해보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일단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뿌리 깊은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이제 비싸다 하잖아요. 예. 근데 재생에너지가 패널이 비싼가요,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패널이 비싼 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요새 뭐 똑같이 수입 사니까. 수출해서 예, 똑같은 예. 거 쓰니까. 예. 뭐가 비싸냐면 땅값과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걸 그냥 총칭해서 인허가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대화 인허가 비용이 비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나니까 각각의 이제 지자체들이 어떤 걸 해왔냐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격거리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주택이 뭐 예를 들면 10호 이상 모여있는 마을로부터 500m 안에는 태양광 절대 설치 못해. 조례로. 그리고 도로가에 뭐 도로 바로 옆에는 무슨 다른 빛반사든 뭐 이런 이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도로로부터 500m 안에는 안 돼. 500m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죠. 그래서 어떤 경북의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500m,
주거로부터 500m, 학교나 뭐 공공시설로부터 500m, 그래서 그걸 다 제하고 나면 캠퍼스로 이렇게 다 그어서 제하고 나면은 쓸 땅이 없을 건데요? 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가 200 몇십 개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그런 이격거리 조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없어서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직금 받아서 100kW 태양광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제가 몇 년 전이어서 지금 이제 이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뭐 2억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따박따박 매월 한전에서 전기 수입이 나오고 그 REC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예, 팔아서 예. 또 수익을 얻고, 이게 약간 좀 퇴직 후에 재테크 연금처럼. 뭐 햇빛 연금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능한 땅이 별로 없으니까 태양광이 가능한 땅은 태양광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 비싸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팔겠네요. 이거 태양광을 수 있는 땅이라면서 누가. 그렇죠. 그리고 야. 발전사업 허가받고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를 안 받아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허가 잘 안 내주니까 뭐 노인정에다가 뭐 에어컨도 하나 설치해드리고 김치 냉장고도 하나 설치해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네.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비싼 건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 이제 이미 우리처럼 9% 10%가 아니라 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이런 문화적인 제도적인 걸 많이 극복한 데들은 뭐 해상 풍력이 원전이나 석탄보다 훨씬 싸고, 태양광도 이제 그 스케일이 있는 대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 뭐 훨씬 싸고, 그래서 이게 싸니까 싼 데다가 사실 어떤 무슨 막 그런 엄청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런 이슈도 없고 뭐 이런 사고의 뭐 위험성 이런 것도 적다 보니까 사실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채택이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재생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러네. 아니,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의아했던 점이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랑 육상풍력이 LNG보다 싼 거예요. 싸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비싸게 이렇게 단가가 나오지? 이게 왜 숫자가 안 맞지? 했더니 네.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좋은 비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국 막 텍사스에 1기가와트 막 이렇게 까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죠.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본하고 비교한다, 독일 태양광하고 비교한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비싼데 비싼 거는 그 인허가 비용과 지대 때문이다. 네. 또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되게 좀 많이 좀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늘어나게 되고 많이 짓게 되면은 네. 우리 규모의 경제라고 생산 단가나 이런 게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설치 단가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저렴한 재생 에너지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 LCOE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그냥 이제 발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한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 연구소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수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2030년 정도에는 LCOE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뭐 원전이나 다른 전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이제 한국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탄소 계열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탄소 계열 중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라 볼 수 있는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에너지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참고로 저는 원전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선악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환경운동이 탈핵운동과 함께 사실 이제 만들어져 온 과거의 수십 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과 정서가 녹아들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거는 뭐 무조건 착한 에너지, 어떤 거는 뭐 무조건 나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환경과 그때 이제 상황, 경제성, 그리고 그거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과 위험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게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원전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은 석탄화력은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듯이 204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지금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그거 이제 하나하나 폐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석탄이 빠져나간 공간을 뭘로 대체할 거냐? 가스로 대체하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잖아요. 예. 탄소기도 하고 네. 태울 때 발전하는 단계만 보면
석탄이 훨씬 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가스는 이거를 이제 채굴하는 과정에서 사실 메탄 같은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네, 높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 그런 메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누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생의 주기 이거를 이제 채굴해서 가져와서 태우는 것까지 이제 다 하면은 가스도 만만치 않게 온실가스가 비슷하게 배출이 되거든요. 오히려 뭐 석탄보다 더 안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이제 줄여 나가야 되고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끊어내야 되는 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제 빈자리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채워나가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흐름은 재생에너지가 흐름이 맞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만으로 할 수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단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전원이거든요. 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점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ESS로 커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SS로 커버 치려고 하면은 비용이 올라간다? 발생하는 거고 그런 이제 개통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대형 전원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수소에 대한 지금 논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ESS 대신에 이제 수소, 그린 수소 같은 걸 만들어서 초과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서의 잉여 전력을 다 필요한 만큼만 수소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소, ESS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시스템적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매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밸런스를 맞추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의 비용으로 무탄소로 에너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전에 2018년 기사에서도 에너지 믹스 강조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런 맥락이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재생에너지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져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은 현실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믹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느 것을 꼭 전 석탄은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제 석탄 화력을 제외한 좀 화석연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조화가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대비 이제 좀 전기료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료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다 배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좀 전기료가 좀 올라가는 세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기료가 유지될 거라 보시나요? 대한민국은 객관적으로 전기료가 싼 편입니다. 실제로 OECD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쌌는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은 전기는 산업의 쌀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에서 이 전기를 싸게 공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이 주도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그 저렴한 석탄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 이게 사실은 전기가 우리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부 다 공공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 게임할 때 쓰는 전기는 공공재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좀 애매하죠. 아니지 않을까요? 혼자 게임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우리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이게 공공이 뭐 책임지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걸 뭐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전기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기도 이제 하나의 상품인 거죠. 근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되게 최근까지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대나 용도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두부가 콩보다 싼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오랫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얘기해 왔던 건데 최근에 이제 그걸 조금 정상화, 현실화하는 과정들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변동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하죠.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비가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수입해서 뭐 호주산 뭐 석탄 이렇게 뭐 이런 거 수입해서 떼잖아요. 그리고 LNG도 다 수입해 와서 떼잖아요. 연료비가 들어가죠.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안 들어가요. 변동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뭐 인버터 좀 갈아주고 뭐 이런 평소에 좀 관리 좀 해주고 이런 건 있는데요.
연료가 안 들어가요. 풍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설치만 하면은 알아서 바람이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력 생산을 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요. 실제로 내려간다고 다들 이제 전망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 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연간 한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깔고 나면 변동비가 들어가지 않고 에너지 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는 200조 원 정도의 돈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수입원의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고 자립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예. 전력에 대해서는.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네요. 앞으로 그럼 또 이제 어떤 활동들도 이제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앞으로의 활동이요? 예. 앞으로의 활동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후에너지 분야는 원래 제 분야고, 자본시장도 갑자기 뭔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서 열심히 이제 하게 됐는데, 많은 이제 격려와 응원도 받고 있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모수 조정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게 본질적인 이 연금에 대한 걱정이나 뭐 불신, 또 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몇 년 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연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로 좀 우연하게 옮기게 됐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나름 잘 사는 나라고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빈곤한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국민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나 노인이 돼서의 그런 노후 소득 같은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좀 공부하면서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이렇게 성심성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예. 재밌는 네,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해주신 이야기들이 정말 뭐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예,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